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페이지 191부터 193이고요.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후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혁명.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를 보면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 사건이 터져요. 그 다음에 1914년 같은 해 7월 달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죠.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다가 몇 년도에 끝나? 1930년? 너무 오래 시키지 마요, 전쟁. 1918년도에 끝납니다. 이때 종전이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종전까지 봤고요. 이제 그 뒤로 1919년 뒤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후에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파리 강화회의야. 뭐냐면 이 파리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는 거야. 파리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끝이 났어.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야. 몇 년도에? 1919년도에. 이 텀이 길지 않아요. 어디 우리 친구들 만나듯이 내일 만나, 모레 만나, 다음 주에 만나 이거 아닙니다.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려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이야기 정도를 이야기하고 어디서 만나서 서로 결정을 하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전후 문제 처리였습니다. 이 전후가 무슨 말? 그지? 전쟁 후에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고 목적을 갖고 만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비극, 공식적인 기록으로 1000만 명 이상, 그다음에 여러 기록에서 좀 다르지만 3000에서 400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났던 전쟁, 이런 인류의 비극을 막고 국제 평화와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명분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게 목적인데 이 결과 여러 하나의 조약이 나타납니다. 베르사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하게 돼요. 누가 누구랑 약속을 맺은 거냐면 연합국가 또 승전국가 독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의 정상들은, 즉 이긴 전쟁에 승리한 나라들의 정상들은 전후 문제, 전쟁이 끝나고 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그지? 파리 강화회의.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즉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 밑줄 그어두십시오.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 외교 종식. 야, 니네 몰래 무슨 약속 맺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공개적으로 외교를 하자. 즉 비밀 외교 종식. 그 다음 군비 축소.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축소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군비 축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봅시다, 여러분들. A라는 나라가 있고요. B라는 나라가 있고요. C라는 나라가 있어. A라는 나라는 100일만큼의 군비를 쓰고요. B 나라는 90, C 나라는 80의 군비를 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 동네에서 넘버원일 거라고 추측 가능해? 그지? A가 넘버원이 되겠죠. 넘버2는요? B. 넘버3는요? C가 될 거야. 근데 C가 이
넘버 3의 한스러움을 풀기 위해서 힘 좀 써요. 돈을 좀 씁니다. 이 80 썼던 돈을 120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동네 이제 넘버원은 누구야? C가 되겠지. 근데 이걸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B도 130, C도 140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순위는 그대로지. 이걸 또 참을 수 없어. C가 한 번 더 힘을 써요. 150. 얘는 또 160. 얘는 또 170.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게 되면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가지만 우리가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없단 말이야. 즉 군비를 늘린다고 해도 이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군비에 많이 돈을 쓰면 다른 데 써? 못 써?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비생산적인 이런 비효율적인 건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군비를 좀 자제하자. 군비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용을 잡으면 14개의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러나 실제 회의는 전후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승전국과 독일 사이의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아까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 전후 문제 처리였지. 이런 비극을 그만하자. 우리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하자.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만났는데 실제 회의 결과는 뭐야? 승전국들이 어떻게 이익을 좀 더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밑에 보시면 탐구해보자의 베르사유 조약 나와 있습니다. 그 사료 별표 쳐두시고 눈에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 문제는요. 이런 사료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즉 이 사료만 보고 이 조약만 보시고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독일은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에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독일의 위치는 이 붉은 선입니다. 붉은색. 여기가 독일이고요. 프랑스는 이 초록색. 그 다음에 폴란드는 이 하얀색. 그 다음에 벨기에는 이 파란색이 벨기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보면 빨간색 가운데 독일을 두고 동쪽, 약간 북쪽, 약간 서쪽 이쪽에서 모두 다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지. 이 나라들에게 독일의 영토를 조금씩 떼달라는 거야. 왜 독일을 영토를 떼어갔을까? 자, 생각해봐. 영토가 넓으면 국력이 더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만큼의 내가 떼어온 영토에서 전투를 벌이든 전쟁을 벌이든 갈등이 이루어지면 서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토를 떼어갑니다. 독일 때에서 엄청나게 치욕적인 일이지. 자기의 전쟁에서 져서 자기 영토를 떼어줘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의 영토를 떼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독일의 해외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돼. 그러면 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이 식민지로 이제부터 뭐야?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가 아니야. 이 권리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가냐? 승전국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승전국이 독립을 시켜주든 그대로 식민지를 유지하든 결정을 했겠지. 그래서 이 권리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독일의 군인 수는 육군은 10만 명, 해군은 16,500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잠수함과 비행기는 안 됩니다. 잠수함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시게 당했잖아 우리가.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 시게 당했어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유보트를 이용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시게 당했어. 그러니까 잠수함 안 돼. 그다음 비행기 폭격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군인 수와 그다음에 위험한 무기들을 제한하게 되는 거야. 육군 병력 10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건데 우리나라 병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5천 명이요? 1만 명이요? 10만 명이요? 우리나라 국군, 즉 육해공 다 통틀어서 약 7,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전역해도 군인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죠. 1년마다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 예비군으로. 그럼 예비군까지 하면 약 300만 명 정도 돼요. 군인 수가. 근데 지금 봐봐. 10만 명이야. 엄청나게 적다라는 걸 볼 수 있지. 16,500명, 해군은 16,500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력 제한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독일은 연합국의 전쟁 배상금으로 1,320억 마르크를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 독일 1년 예산이 약 60에서 70억 마르크였어. 즉 20년 정도, 약 20년 넘게 온전히 모든 예산을 그대로 다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독일 입장에서는 빡쳐 안 빡쳐? 엄청 빡치죠.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이런 조약을 내용이 체결되게 됩니다. 목적은 처음에 좀 더 긍정적인 뭐 전후 처리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승전국의 이익에 역할을 하게 된 베르사유 조약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그런 체제가 유지된 게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이제 교과서. 한편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평화기구로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이것을 한번 볼 건데 두 번째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이걸 비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국제연맹 국제연합 잘 적어두세요. 비교. 첫 번째 설립 시기 1920년 1945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시기를 유심히 잘 보시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실 테지만 이거는 1차 대전 이후 선생님이 1차로만 적을게요. 여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이것들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국제 질서와 국제 평화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어요.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제연맹 우리 뭐라 부르냐면 리그 오브 네이션즈라고 부르고요. 국제연합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우리 짧게 뭐라 불러? UN이라고 부르는 기구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은요, 연합국 위주로 만들어졌고요. 연합국 위주, 즉 승전국 위주야. 그러면 패전한 국가들은 받아줘, 안 받아줘? 독일 같은 나라 안 받아줬단 말이야. 받아주질 않아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소련이 불참해요. 소련은 왜 불참하게 되냐면 공산국가라고 해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불참했을까? 미국은 이 우드로 윌슨, 아까 그 말했던 대통령이 이거를 구성하고 잘 만들고 하려고 해요. 근데 아메리카 일은 아메리카끼리 하자라고 한 몬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거를. 그래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아요. 즉 미국과 소련은 불참한다. 영합국 위주로 하고요. 미국과 소련은 불참. 그럼 독일 껴 못 껴? 독일도 끼지 못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국제연맹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껴 못 껴 여기에? 미국 껴. 소련은요? 둘 다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 물론 특징에도 넣어도 되는데 중요하니까 따로 빼서 보겠습니다. 군사 제재 수단. 군사 제재 수단이 국제연맹에는 없습니다. 국제연합에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 없냐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A씨입니다. A씨야. 만약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체벌권을 준다고 해봅시다. 체벌권. 이제 여러분들을 체벌하는 거는 합법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면 등을 팍 때려버리고 청소 똑바로 안 됐으면 책상을 발로 팍 차가지고 난리를 치고 떠들면 팍 때려버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잠 못 자? 청소 열심히 해야 안 해? 그지? 청소 열심히 하고 떠들지도 않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즉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단 말이지. 물론 이제 A씨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뭐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A씨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근데 국제연맹은 그런 게 없었어요. 말로만 자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청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을 확률이 높죠. 물론 여러분 같이 훌륭한 학생들은 말로만 해도 잘 듣겠지만 깽판 치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럼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이것들의 국제연맹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어쩔 건데?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둘 탈퇴하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무실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또 질서를 유지하자고 만들었지만 2차 대전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계승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유엔에 군대가 있다라는 거지. 말 안 듣거나 뭔가 문제를 시키면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군대 파견했던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에 왔잖아. 그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파견이 돼서 왔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십자군 전쟁에서 나오는 십자군처럼 이 유엔군이 어디를 정복하러 가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군의 목적은 평화 유지, 질서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견됐을 때는 이제 파란색 옷, 파란색 철모 이런 걸 써요. 눈에 잘 보이게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싸울 의지가 별로 없다. 난 싸우러 온 거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파병 가고 싶어가지고 외국으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한 번쯤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평가는 이제 포병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포 뻥뻥 쏘는 거 그거였었는데 이 외국에 파견 가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파견 가려면 진짜 뭐야? 내가 물어봤어. 너무 궁금해. 왜 우리는 파견 안 보내줍니까?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 우리가 가려면 세계 3차 대전이 그 정도 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나야 그 정도 일이 커야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평화유지군이니까 뭐 건물을 짓는 공병이라든지 또는 의무, 의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군인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냐 없냐 엄청난 큰 차이니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91페이지가 끝이 나요.